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이보시오 삼비님, 그 다리를 건너면 저승길이요. 내 치마 폭으로 들어오면 만수무강할 팔자요. 한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가던 김정인의 귓가에 청천벽력 같은 고함 소리가 꽂혔습니다. 3대 독자인 자신의 과거 급제만을 바라보며 평생을 뒷바라지해 주신 노모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인은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저 나룻배를 타지 못하면 10년 공부가 도로 아미타불이 될 판이었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와중에도 정인의 눈은 오직 나루터 끝자락에 매달린 뱃머리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으나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그의 보찜을 거세게 낚아채는 바람에 정인은 볼품없이 뒤로 나동그라질 뻔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던 정인이 간신히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며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의 눈앞에는 참으로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웬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화장기가 짙은 여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눈을 부라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기방 명월관의 명물이라 불리는 기생 홍랑이었으나 10년간 두문불출하며 글공부만 파고든 정인이 그녀를 알리 만무했습니다. 정인은 멱살을 잡힌 황당함과 배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오.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대낮에 선비의 몸에 손을 댄단 말이오. 당장 놓지 못하겠소? 라며 쩌렁쩌렁하게 호통을 쳤습니다. 하지만 홍랑은 정인의 호통 따위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듯 잡은 멱살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정인을 자신 쪽으로 확 끌어당겼습니다. 그 힘이 어찌나 센지 가녀린 선비 정인은 속절없이 그녀의 코앞까지 끌려가고 말았고 주변을 지나던 행인들과 장사치들은 이 기이한 구경거리에 발걸음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랑은 정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서늘하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지금 그 배를 타면 당신은 죽소.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한양 땅을 밟는 순간 목이 달아날 운명이란 말이오. 내 말이 거짓 같으면 어디 한번 뿌리치고 가보시구려. 허나 그 발걸음이 저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걸음이 될 테니. 정인은 그녀의 말을 미친 여자의 헛소리라 치부하려 애썼습니다. 비키시오. 내 갈 길을 막지 마시오.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켜야 하거늘 재수 없게 죽는다는 소리를 하다니. 정인은 있는 힘껏 홍랑의 손을 뿌리치려 안간힘을 썼지만 홍랑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놔주질 않았습니다. 나루터의 뱃사공은 마지막 배 떠납니다. 라고 외치며 밧줄을 풀기 시작했고 정인의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허,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였거늘 내 몸에 손을 대다니 관아에 고발할 것이오. 정인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치며 발버둥쳤지만 홍랑은 꿈쩍도 하지 않고 정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정인의 이마에서 시작하여 눈썹, 콧날, 그리고 입술까지 훑어내렸는데 마치 관상쟁이가 사람의 운명을 점치듯 예리하고 집요했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저 기생이 선비님한테 단단히 반했나 보구먼. 아니면 선비가 외상술이라도 먹고 도망친 게야? 라며 낄낄거리고 수군댔습니다. 정인은 수치심에 얼굴이 잘 익은 홍시처럼 달아올라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홍랑은 주변에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인의 턱을 잡아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혀를 찢찢 찼습니다. 잘 들으시오, 선비님. 선비님, 미간에 검은 기운이 잔뜩 끼었소. 이건 그냥 재수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오늘 당장 객사해도 이상하지 않을 사상이요. 지금 과거장에 들어간다면
붓을 들기도 전에 목이 베어 나갈 것이오. 내 눈은 틀린 적이 없으니 오늘 밤은 얌전히 내 치마폭에 숨어 목숨이나 부지하시지요. 홍랑의 말은 농담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섬뜩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나쁜 소름이 돋게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기생이 관상을 본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로다. 내 사주팔자는 내가 개척하는 것이지 그깟 미신에 휘둘릴 것 같으냐. 비키라니까. 정희는 홍랑을 거칠게 밀쳐내고 나루터를 향해 뛰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랑은 정인의 옷자락을 놓아주는 척하다가 다시금 앞을 가로막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성질도 급하셔라. 내 선비님을 살리고자 이러는 것인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하시네. 정 그렇다면 가시지요. 대신 젖은 가서 내 말 안 들은 걸 후회하며 땅을 쳐도 난 모르오. 홍랑의 태도는 진지함과 장난스러움을 오가며 정인의 혼을 쏙 빼놓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그녀와 실랑이 하느라 이미 진이 다 빠진 상태였지만 저 멀리 멀어지는 나룻배를 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보시오 뱃사공 양반.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여기 사람 있소. 정인은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강물 소리와 사람들의 소음에 묻혀 뱃사공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홍랑을 노려보았고 홍랑은 그저 어깨를 으쓱하며 얄미운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인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인이 기어코 홍랑을 뿌리치고 나루터로 달려가려 하자 홍랑은 회심의 일격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정인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척하다가 어머나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과장된 몸짓으로 정인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홍랑의 날렵한 손이 정인의 허리춤을 스치고 지나갔고 정인의 품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던 신분증인 호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홍랑은 바닥에 주저앉으며 아이고 내 허리야, 선비님이 사람 치네 라고 통곡하며 소란을 피웠고 정인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이보시오. 난 그저 가려고 했을 뿐인데 왜 혼자 넘어지고 그러시오. 정인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홍랑의 연기에 넘어가 정인을 파렴치 안으로 몰아쓰고 있었습니다. 점잖게 생긴 양반이 기생을 밀치다니 말세로다 말세야. 사람들의 비난 섞인 시선을 받으며 정인은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홍랑은 짐짓 아픈 척하며 시간을 끌었고 그 사이 나룻배는 이미 강 한가운데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인은 배를 놓쳤다는 사실에 망견자실했지만 곧 다른 배를 구하면 된다는 생각에 서둘러 나루터지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시오. 웃돈을 얹어줄 테니 나를 한양까지 태워다 줄 배를 좀 구해주시오. 급한 사정이 있어 그렇소. 정인이 다급하게 사정하자 나루터지기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은 나중이고 신분 확인이나 먼저 합시다. 호파에 좀 보여주시오. 요즘 한양 분위기가 흉흉해서 신분 불확실한 자는 절대 못 태웁니다. 전기는 자신만만하게 품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 것은 옷감의 감촉뿐.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딱딱한 나무패의 감촉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인의 안색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어라? 분명 여기 있었는데? 정인은 허리춤을 더듬고 옷을 뒤집으며 호패를 찾았지만 호패는 발이 달린 듯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호패가 없으면 한양 도성 출입은커녕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선비에게 목숨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루터지기는
정인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거참, 호패도 없이 한양을 가겠다고? 간첩 아니요? 썩 물러가시오. 정인은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홍랑이 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만견자실하게 앉아있는 정인에게 다가온 홍랑은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나 선비님, 혹시 호패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러게 제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일진이 사납다니까요. 정인은 홍랑을 쏘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요. 당신과 신랑이 하느라 정신이 팔려 어디다 흘린 게 분명하오. 내 호파에 물어내시오. 정인은 분통을 터뜨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홍랑은 부채로 입을 가리고 호호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훔쳐간 줄 알겠습니다, 그려. 아무튼 호패가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셨으니 이를 어쩐다. 정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공부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당장 오늘 밤 묵을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목이라 객주마다 사람이 가득 찼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홍랑이 은근슬쩍 정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선비님, 너무 낙담하지 마시지요. 제가 이 근방 지리는 훤하니 호패 찾는 것을 도와드리지요. 혹시 아까 넘어진 곳에 떨어졌을지도 모르니 일단 제 거처로 가서 채비 좀 하고 다시 찾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정인은 기생의 거처에 간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지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패를 찾아야만 했기에 정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딴 수작 부릴 생각은 마시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불미스러운 일은 용납 못하오. 정인의 꼬장꼬장한 경고에 홍랑은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선비님 같은 대쪽 같은 분을 제가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그저 길 잃은 어린 양을 구제하는 셈 치시지요. 그렇게 하여 고지식한 선비 김정인과 속을 알 수 없는 기생 홍랑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홍랑은 앞장서서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정인은 보찜을 꼭 껴안고 도살장 끌려가는 소처럼 터덜터덜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한양 최고의 기방이라 불리는 명월관이었습니다. 화려한 등불이 밝혀진 그곳은 글공부만 하던 정인에게는 별천지이자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명월관의 대문을 들어서는 순간 정인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코를 찌르는 진한 분 냄새와 술 냄새, 그리고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와 웃음소리는 서당과 사랑방에서만 지내던 그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충격적인 세상이었습니다. 홍랑은 익숙하게 기녀들과 인사를 나누며 정인을 가장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자, 여기가 선비님이 당분간 지내실 곳입니다. 누추하지만 바람은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방은 생각보다 깔끔했지만 기방 한복판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인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호패 찾는 걸 도와준다 하지 않았소. 어서 나가서 찾아봅시다. 정인이 재촉하자 홍랑은 하품을 하며 드러누웠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아까 선비님 때문에 넘어져서 발목을 삐끗했나 봅니다. 오늘은 꼼짝도 못하겠으니 내일 날 밝으면 찾아보시지요. 홍랑의 뻔뻔한 태도에 정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요? 내일이면 과거 시험 접수가 끝난단 말이요. 정인이 길길이 날뛰었지만 홍랑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혼자 가서 찾으시던가요? 하지만 호패도 없는 수상한 자가 밤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술라군에게 잡히면 곤장이나 실컷 맞을 텐데 그래도 가시겠습니까? 정인은 홍랑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분을 사기며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꼬르륵 하는 소리가 정인의 배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밀려온 것입니다. 홍랑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신가 봅니다. 공짜 밥은 없는 법이니 밥값을 하셔야지요. 정인은 발끈하여 내 비록 돈은 없으나 선비의 채통을 지키며 굶어 죽을지언정 기생에게 밥을 구걸하진 않겠소 라고 외쳤으나 홍랑이 나온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 앞에서는 공자왈 맹자왈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전기는 밥 한 끼를 얻어먹는 대가로 기방의 허드레시를 떠맡게 되었습니다. 홍랑은 그를 아시니 장부 정리나 좀 해주시오라며 두꺼운 장부책과 붓을 던져주었습니다. 천하의 명필이라 불리던 자신의 붓이 고작 술값 계산이나 하는데 쓰이다니. 정인은 통탄을 금치 못했으나 배고픔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붓을 들어 기방의 외상 장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박대감 술값 10냥, 김진사 안주값 5냥. 그의 글씨는 눈물 젖은 명필이 되어 장부를 채워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홍랑은 호패를 찾아줄 생각은커녕 정인을 부려먹는 데 재미를 붙인 듯 했습니다. 정인은 틈만 나면 탈출을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홍랑이나 기방의 건장한 기도들에게 가로막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방의 한 어린 기녀가 구석에서 훌쩍거리고 있는 것을 본 정인은 측은한 마음에 말을 건넸습니다. 어찌하여 그리 슬피 울고 있느냐. 기녀는 사랑하는 선비님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은데 그를 몰라 답답하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정인은 혀를 차며 내 대신 써줄 테니 그만 울 거라 라며 붓을 들었습니다. 평소 경전이나 읽으며 딱딱한 글만 쓰던 정인이었지만 어린 기녀의 절절한 사연을 듣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이입되었습니다. 그는 유려한 문체와 감성적인 비유를 사용하여 구구절절 애틋한 연애 편지를 작성해 주었고 기녀는 편지를 받고 감동하여 눈물을 쏟았습니다. 며칠 후 그 편지를 받은 선비가 한달음에 달려와 기녀에게 청혼을 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명월관 전체로 퍼져나갔고 정인은 기녀들 사이에서 연애 편지의 신, 문장 선생님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한 통만 써주세요. 저는 떠나간 님을 잡아야 해요. 애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기녀들이 정인의 방 앞에 줄을 서서 대피를 요청했고 정인은 쇄도하는 주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잡문이나 쓰다니 선비의 수치다 라고 거부했으나 자신의 글을 읽고 기뻐하거나 감동하는 사람들을 보며 정인은 묘한 희열과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과거 시험 답안지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의 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밤새도록 촛불을 켜고 기녀들의 사연을 경청하며 그 어떤 경전보다 진지하게 연애 편지를 써 내려갔습니다. 정인이 명월관에 이름난 명사가 되어갈 무렵 홍랑은 어느 날 밤 정인을 은밀하게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의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뭇 비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선비님, 오늘 밤은 제 방다락에 숨어 계셔야겠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히 계셔야 합니다. 만약 들키면 선비님 목숨은 장담 못합니다. 정인은 영문을 몰라 물으려 했으나 홍랑은 다짜고짜 정인을 자신의 방 천장 다락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좁고 어두운 다락에 쭈그리고 앉은 정인은 먼지 냄새를 참으며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아래층 홍랑의 방으로 묵직한 발소리와 함께 사내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번 과거 시험의 감독관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관리 박주부와 한양 상권을 쥐고 흔드는 거상들이었습니다. 자, 박주부 영감.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영감의 곳간이 금괴로 가득 찰 것입니다. 거상의 아부 섞인 목소리에 박주부는 거만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번 과거는 이미 합격자가 다 내정되어 있으니 자네 아들도 걱정 말게. 시제는 이미 자네 집으로 보내지 않았나. 정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라의 인재를 뽑는 신성한 과거 시험이 돈과 권력에 의해 조작되고 있다니. 10년간 붓이 닳도록 공부한 자신의 노력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주부의 입에서 더욱 끔찍한 음모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윗선의 지시로 좀 시끄러운 일이 있을 걸세. 들러리로 들어온 멍청한 선비 놈들 중에 몇 놈 골라 영모죄를 뒤집어 씌워야 하거든. 그래야 반대파 놈들의 길을 꺾어놓지. 안 그런가? 그들의 밀담은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벽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그들의 추악한 대화를 엿듣던 정희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은 인재 등용문이 아니라 억울한 희생양을 사냥하는 도살장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예정대로 과거장에 들어갔다면 10중8구 아무런 배경도 없는 자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어 역적으로 몰려 죽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홍랑이 나루토에서 했던 말, 그 다리를 건너면 저승길이요 라는 예언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홍랑은 이 모든 사실을 미리 알고 자신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호패를 훔치고 기방에 가두어둔 것도 자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녀만의 필사적인 구명 조치였던 것입니다. 정희는 다락방 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천대했던 기생이 사실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니. 자신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부조리에 대한 통탄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탐관오리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정희는 주먹을 꽉 쥐며 이 치욕과 분노를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자 홍랑은 다락문을 열고 정인을 내려오게 했습니다. 정인은 홍랑을 보자마자 털썩 주저앉으며 물었습니다. 낭자, 어찌 알고 나를 막았소? 내가 죽을 운명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었소? 정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홍랑은 덤덤한 표정으로 정인에게 차 한 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으리의 눈이 너무 맑아서요. 그 맑은 눈이 흙탕물에 잠겨 빛을 잃는 꼴을 참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홍랑은 사실 박주부의 술시중을 들으며 그들의 음모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억울하게 희생될 관상의 선비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갖은 핑계를 대어 과거장에 가지 못하게 막아왔던 것입니다. 어떤 선비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고 어떤 선비는 보찜을 훔쳐 산속을 헤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홍랑을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홍랑의 깊은 뜻을 알게 되자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낭자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리다. 낭자는 내게 제갈 공명보다 더 지혜로운 스승이요. 홍랑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톡 쏘아 붙였습니다. 됐습니다. 절할 시간에 밥값이나 더 하세요. 아직 장부 정리가 덜 끝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제 홍랑을 단순한 기생이 아닌 난세의 의인이자 동지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끈끈한 신뢰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고 정희는 더 이상 기방을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힘을 길러 저 추악한 무리에게 한 방 먹일 기회를 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과거 시험 당일이 밝았습니다. 한양의 과거 시험장은 입신양명을 꿈꾸는 선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그곳은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대한 연극 무대와 다름없었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유출된 문제를 받은 권문세가의 자제들은 답안을 베껴 쓰느라 바빴고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선비들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중반쯤 흘렀을 때 갑자기 관군들이 들이닥쳐 역적의 무리가 숨어 있다 라고 외치며 몇몇 선비들을 포박해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몽둥이질에 피를 토하며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명월관 마루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있던 정희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만약 자신이 저 자리에 있었다면 지금쯤 형틀에 묶여 모진 고문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희는 식은땀을 흘리며 옆에 앉은 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홍랑은 담담하게 부채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들리십니까? 저것이 선비님이 가려던 길의 끝입니다. 이제 제 말이 믿어지시는지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믿소, 그리고 맹세하오. 내 비록 이번 과거는 보지 못했으나 언젠가 반드시 붓을 들어 저들의 죄상을 천하하에 고발하고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겠소.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목숨을 건진 자의 사명이자 홍랑에 대한 보은의 맹세였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 억울하게 끌려간 선비들의 비명이 한양 하늘을 뒤덮던 그 시각, 명월관에도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장의 소란을 피해 기방으로 들이닥친 박주부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에서도 특유의 의심 많은 눈초리를 번뜩이며 기방 구석구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소 보이지 않던 낯선 사내의 기척을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는 정인이 숨어있는 뒷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여기서 쥐새끼 냄새가 나는구나. 이놈은 누구냐? 호패도 없이 숨어 지내는 꼴을 보니 필시 이번 과거 소동을 틈타 숨어든 불순분자가 분명하구나. 박주부의 호통에 정인은 사색이 되어 입술만 달싹거렸고 곁에 있던 기녀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정인의 정체가 탈로 나는 순간 그 역시 영모의 잔당으로 몰려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때 홍랑이 바람처럼 나타나 박주부와 정인 사이를 가로막으며 교태 섞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도 참. 취하셨으면 곱게 주무실 것이지 왜 엄한 사람을 잡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이번에 제가 새로 들인 악공입니다. 검은고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제가 삶고 초려 끝에 모셔온 귀한 분이지요. 홍랑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박주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악공이라고? 선비 냄새가 풀풀 나는 이놈이 악공이라니 내년이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박주부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정인을 쏘아보며 당장이라도 포조를 부를 기세였습니다. 전기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홍랑의 치마폭 뒤로 몸을 숨겼으나 박주부의 집요한 시선은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홍랑은 당황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박주부의 팔을 잡아 끌며 자리에 앉혔습니다. 못 믿으시겠다면 직접 들어보시면 될 일 아닙니까? 이보게, 김학공. 뭘 멍하니 서 있는가? 어서 검은고를 가져와 나으리께 한 곡조 올리지 않고. 홍랑의 눈짓을 받은 정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 놓인 검은고를 집어들었습니다. 평생 분만 잡았지 악기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는 그에게 연주를 하라니. 이는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으라는 말보다 더 가혹한 주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검은고 앞에 앉았고 박주부는 팔짱을 낀 채 어디 한번 들어보자. 소리가 시원치 않으면 내 놈과 전연의 목을 동시에 쳐주마 라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희는 검은고 줄을 내려다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외움이 무엇인지 육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판국의 연주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홍랑이 장구를 고쳐매며 제가 장단을 맞출 테니 선비님은 그저 흥가는 대로 두드리세요. 붓으로 글을 쓰듯 줄을 튕기시면 됩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정희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술대를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붓으로 힘차게 일필위지하듯 그는 검은고 줄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띵, 뚱, 쾅. 고요한 기방에 천둥치는 듯한 괴이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운율이라기보다는 파괴에 가까운 소음이었으나 정희는 이미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눈을 질끈 감고 미친 듯이 줄을 뜯고 두드렸습니다. 홍랑은 정인의 막무가내 연주에 맞춰 신명나게 장구를 두드리며 추임새를 넣었습니다. 얼쑤 조다. 우리 악공님 가락이 아주 우레와 같구나. 기녀들도 눈치를 채고 손뼉을 치며 춤을 추기 시작했고 기방은 순식간에 난장판 구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박주부는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리며 귀를 막았으나 술기운이 오른 데다 홍랑과 기녀들이 흥을 돋우자 점점 그 괴상한 소리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인의 연주는 엉망진창이었지만 그 속에는 억눌려왔던 분노와 살고자 하는 절박함이 담겨 있어 묘하게 사람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정인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검은 고줄 하나를 끊어먹을 정도로 격정적으로 연주를 마쳤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정인은 이제 죽었구나 싶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박주부가 갑자기 박수를 치며 파한대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하하, 좋다, 아주 좋아. 내 평생 이렇게 힘차고 파격적인 연주는 처음 듣는구나. 역시 명월관이야. 악공 하나를 뽑아도 이런 물건을 데려오다니. 박주부는 정인의 연주를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예술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정인에게 술 한 잔을 하사하며 앞으로 내 술자리에는 반드시 내 놈이 연주를 하라고 명했습니다. 정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를 연발했고 홍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정인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목숨을 건 엉터리 연주회가 기적적으로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정인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박주부의 추악한 웃음소리와 억울하게 끌려간 선비들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숨어만 있을 수는 없다. 내 비록 칼은 없으나 붓으로 저들의 심장을 찌르리라. 정인의 눈빛은 과거 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더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박주부 일당이 밀담을 나누던 내용, 과거 시험의 비리,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 등을 상세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문장은 화려한 미사여구 대신 백성들의 피눈물을 대변하는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홍랑은 정인의 결심을 듣고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선비님의 글솜씨라면 한양 바닥을 뒤집어 놓고도 남을 겁니다. 제가 발이 되어드리지요. 두 사람은 야심한 시각,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명월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누비며 도성 곳곳에 담벼락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 게시판에 정인이 쓴 벽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억울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일념 하나로 두 사람은 손발을 맞추었습니다. 정인은 풀을 바르고 홍랑은 망을 보며 그들은 밤의 그림자 속에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정인이 쓴 벽서의 제목은 나라를 팔아먹은 도둑놈들의 잔치상이었습니다. 그는 박주부를
탐욕스러운 두꺼비, 거상들을 돈 냄새 맡은 똥파리에 비유하며 그들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백성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재미있는 그림까지 곁들인 벽서는 단순한 고발장을 넘어 하나의 예술작품과도 같았습니다. 새벽 달기 울 때까지 작업을 마친 두 사람은 녹초가 되어 기방으로 돌아왔지만 서로의 얼굴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썩어 빠진 세상에 던지는 통쾌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한양도성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작거리에 나온 백성들은 담벼락에 붙은 벽서를 보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것 좀 보게. 이번 과거 시험이 다 조작이었다네. 박주부 그놈이 뇌물을 처먹고 합격자를 미리 정했다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이가 벽서 내용을 소리내어 읽으면 주변에 구름 관중이 모여들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인의 글은 촌철살인의 풍자와 해악이 넘쳐 흘러 읽는 이들로 하여금 분노와 함께 묘한 울분 해소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갖고 삽시간에 도성 안의 모든 주막과 장터는 벽서 이야기로 들끓었습니다. 그 글 쓴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참말로 명필이구먼. 속이 다 시원해. 백성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글쓴이를 암행어사 혹은 하늘이 내린 의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억울하게 낙방한 선비들은 벽서 앞에서 통곡하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상소를 올릴 준비를 했고 조정의 관리들조차 쉬쉬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벽서는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민심을 움직이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인과 홍랑은 명월관 다락방에서 창문 너머로 웅성거리는 거리를 내려다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한편 자신의 비리가 낱낱이 까발려진 벽서를 본 박주부는 분노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떤 놈이냐, 감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조정의 기강을 흔드는 놈이. 당장 그놈을 잡아와 능지처참을 시킬 것이다. 그는 포도청을 압박하여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신출귀몰한 범인의 꼬리를 잡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박주부는 벽서에 쓰인 종이와 먹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낯익은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시전에서 파는 싸구려가 아니라 최고급 기방에서나 쓰는 값비싼 분향이 섞인 종이 냄새였습니다. 박주부의 뱀 같은 눈초리가 번뜩였습니다. 이 종이 명월관에서 내가 시를 쓸 때 쓰던 그 종이질과 똑같구나. 그리고 이 먹향기, 홍랑의 방에서 나던 냄새야. 박주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악공이라 착각하고 넘겼던 그 수상한 사내, 그리고 그를 감싸던 홍랑의 태도가 실마리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감히 내 단골 기방에서 나를 능멸해. 내년들이 제 명을 재촉하는구나. 박주부는 즉시 자신의 사병들과 포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벽서의 범인을 잡고 명월관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본보기를 보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명월관을 향해 징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주부의 사병들이 명월관을 겹겹이 포위하고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기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범인을 내놓아라. 숨겨준 년들도 모조리 잡아들여라. 박주부의 고함 소리에 정인은 자신의 탓이라며 자책하며 나서려 했으나 홍랑이 그를 막아섰습니다. 선비님은 달하게 계십시오. 이 싸움은 우리가 맞겠습니다. 홍랑의 신호와 함께 숨죽이고 있던 기녀들이 일제히 각자의 무기를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들의 손에 들린 것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분통, 고춧가루 단지, 콩기름병, 그리고 긴 치맛자락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명월관을 건드려. 얘들아, 매운맛을 보여주자.
홍랑이 고춧가루 단지를 공중에 뿌리자 매캐한 붉은 안개가 사병들을 덮쳤습니다. 애취, 아이고 눈 따가워. 사병들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틀거리는 사이 다른 기녀들이 바닥에 콩기름을 들이부었습니다. 미끌미끌한 바닥에서 사병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다 꽈당 넘어지기 일쑤였고 그 위로 기녀들이 날린 하얀 분가루가 덮쳐 그들은 밀가루 반죽 꼴이 되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육전이 아닌 한바탕 해악적인 난장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녀들은 춤을 추듯 우아하게 움직이며 치맛자락으로 사병들의 시야를 가리고 부채로 뺨을 때리며 그들을 농락했습니다. 천하의 관군들이 기생들의 기상천외한 공격에 맥을 못 추고 굴욕을 당하는 모습은 통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월관 앞마당이 콩기름과 고춧가루 범벅이 된 사병들로 난장판이 되어갈 무렵 박주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칼을 뽑아들고 정인이 숨어있는 다락방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다 비켜라. 내 직접 그놈의 목을 베겠다. 절체절명의 순간 어디선가 우렁찬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을 한 거린인 줄 알았던 사내가 품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꺼내 들고 역졸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그는 정인의 벽서를 읽고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한양에 잠입해 있던 암행어사였습니다. 박주부,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암행어사의 호통에 박주부는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역졸들이 들이닥쳐 콩기름에 미끄러져 허우적대던 사병들과 박주부를 굴비 엮듯 포박했습니다. 기녀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다락방에서 숨죽이던 정인도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암행어사는 난장판이 된 기방을 둘러보며 헛웃음을 지었지만 이내 정중하게 정인을 불렀습니다. 그 벽서를 쓴 이가 자네인가? 내 자네의 문장에 깊은 감명을 받았네. 나와 함께 가서 진실을 밝혀주게. 정인은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의금부 마당에서 열린 국문 자리에는 박주부 일당과 억울하게 잡혀갔던 선비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인은 증인석에 서서 자신이 다락방에서 엿들었던 밀담의 내용과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고 논리정연하고 기계에 넘치는 그의 증언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국가의 녹을 먹는 자들이 인재를 뽑는 신성한 과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죄 없는 선비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려 했으니 이는 나라의 기둥을 뿌리째 뽑는 만행이옵니다. 정인의 명쾌한 증언에 박주부는 반박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선비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임금과 대신들도 정인의 기계와 문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암행어사는 정인의 어깨를 두드리며 혀를 찼습니다. 허허, 이런 인재가 붓을 꺾고 낙방할 뻔했다니. 하마터면 나라에 큰 손실이 될 뻔했네. 자네가 과거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천만다행이었군. 정인의 진실 규명으로 인해 썩어빠진 환부는 도려내어지고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주부와 그 일당은 엄벌에 처해지고 유배를 떠났으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선비들은 모두 풀려나 다시 시험을 치를 기회를 얻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정인의 공로를 높이사 그에게 특별 채용으로 벼슬을 내리려 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출세의 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인은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관복 대신 다시 허름한 선비의 도포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벼슬길에 올라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저작거리에서 붓을 들고 백성들의 곁에 서는 것이 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관리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인의 예상 밖의 선택에 조정 대신들은 의아해했지만 암행어 사마는 그의 뜻을 존중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또한 나라를 위하는 길이니 부디 초심을 잃지 말게나. 정인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궁궐을 나섰습니다. 그의 등 뒤로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고 있었고 그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관아가 아닌 사람 냄새 나는 명월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진짜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무엇을 위해 글을 써야 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1년 후 한양의 명소인 명월관, 바로 옆에는 정인 서림이라는 작은 책방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곳은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상소문을 대필해주거나 재미난 소설을 써서 파는 곳으로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인은 그곳에서 붓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호쾌한 문장가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나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홍랑이 앉아 먹을 갈아주거나 찾아오는 손님들의 관상을 봐주며 훈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농땡이 피우지 말고 얼른 다음 편을 쓰시지요. 독자들이 뒷내용 궁금해서 현기증 난다며 아우성입니다. 홍랑의 잔소리에 정인은 짐짓 귀찮은 척하며 웃었습니다. 거참, 영감이 떠올랐을 때 써야 명작이 나오는 법이요. 낭자는 먹이나 곱게 가시오.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꿀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인은 쓰던 붓을 잠시 내려놓고 홍랑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문장은 과거 시험 답안지가 아니라 그대라는 제목을 만난 것이오. 그대가 아니었으면 내 목숨도 내 글도 없었을 테니. 홍랑은 얼굴을 붉히며 정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머, 나 부끄럽게 시리. 그런 말은 소설에나 쓰세요. 두 사람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기와지붕 위로 맑게 퍼져나갔고 책방 앞에는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과거 급제 대신 목숨을 급제하고 벼슬 대신 사랑과 사람을 얻은 천재 선비와 신통방통한 기생의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한양 바닥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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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았습니다.